서울중앙병원의 차가운 독도에는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함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으며 지나가던 환자들과 의료진은 모두 발걸음을 멈추고 그 소란의 진원지를 향해 경악 섞인 시선을 던지고 있었다. 사람들 사이로 보이는 광경은 만삭의 몸을 이끌고 힘겹게 서 있는 한 여인과 그녀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고 있는 양복 입은 남자의 모습이었다. 남자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치는 그의 모습에서는 아내에 대한 배려나 존중이라곤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기에 지켜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강민호는 자신의 명품 구두굽으로 병원 바닥을 신경질적으로 두드리며 눈앞에 서 있는 아내 이서연을 향해 경멸 어린 시선을 쏘아붙였는데 그는 회사에서의 승진 누락과 내연녀가 요구하는 명품 가방 문제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그는 이 모든 짜증을 만만한 아내에게 돌리며 네가 집에서 밥이나 축내고 있으니 내가 밖에서 이 고생을 하는 것이라며 터무니없는 비난을 퍼부었고 서연이 창백한 얼굴로 배를 감싸주며 사람들의 시선이 부끄러우니 제발 목소리를 낮춰달라고 애원하자 민호의 비틀린 자존심은 더욱 크게 폭발하고 말았다. 이서연은 부풀어 오른 배 때문에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운 상태였지만 남편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떨리는 손을 뻗어 그의 옷자락을 조심스럽게 잡으려 노력했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결혼 생활이 이렇게까지 비참해질 줄은 몰랐지만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이 상황을 수습하고 싶었기에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순종적인 태도는 오히려 민호에게 그녀가 자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잘못된 확신을 심어주었고 그는 서연의 손길이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닿은 양 거칠게 뿌리쳤다. 강민호의 거친 손길에 중심을 잃은 서연은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으로 무겁게 넘어졌고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녀의 몸이 바닥에 부딪히자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찢어질 듯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안으며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신음했고 하복부에서 느껴지는 날카로운 통증은 단순한 타박상이 아님을 직감하게 했으나 민호는 바닥에 쓰러진 아내를 일으켜 세우기는커녕 자신의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바닥에 주저앉아 쇼를 하지 말고 당장 일어나라고 차갑게 일갈했다. 주변에 있던 간호사들과 몇몇 시민들이 급히 서연에게 달려가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민호를 향해 당신이 사람이냐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항의했지만 민호는 그들을 향해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지 말고 꺼지라며 으르렁거렸다. 그는 바닥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서연을 내려다보며 시간을 지체한 탓에 중요한 미팅에 늦게 생겼다며 혀를 찼고 이따위 일로 병원비를 청구할 생각은 하지도 말라는 비정한 말을 남긴 채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하려 했다. 바로 그 순간 병원 입구 쪽에서부터 지면을 울리는 듯한 묵직하고 규칙적인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평범한 사람들의 발걸음과는 확연히 달랐는데 마치 잘 훈련된 군대가 행진하는 듯한 위압적이고 절도 있는 리듬이 병원 복도에 소란을 일순간에 잠재워버릴 만큼 강력했다. 민호가 짜증 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을 때 병원 로비의 회전문이 활짝 열리며 검은색 정장을 갓 펴입은 건장한 체격의 남성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고 그들의 가슴에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를 리 없는 재계 서열 1위 한울그룹의 금장 배지가 번쩍이고 있었다. 수십 명에 달하는 그들은 마치 거대한 검은 파도처럼 복도를 점거하며 순식간에 일반인들을 양옆으로 밀어내고 길을 터기 시작했다. 강민호는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당황하여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는데 그는 속으로 병원에 대단한 VIP라도 방문한 모양이라고 생각하며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 여기고 얼른 자리를 피하려 했다. 하지만 검은 정장의 사내들은 민호가 서 있는 방향을 향해 일직선으로 다가오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살벌하게 빛나고 있어 본능적인 공포감을 자아냈다. 민호가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 치려던 찰나 선두에 서 있던 경호팀장이 민호의 앞을 거대한 벽처럼 가로막으며 차갑게 내려다보았고 그 뒤로 백발이 성성하지만 눈빛 많은 형형한 노신사가 지팡이를 짚으며 걸어오고 있었다. 그 노신사의 양옆에는 한올그룹의 현재 경영을 맡고 있는 두 아들이
얼음장 같은 표정으로 따르고 있었는데 그들의 등장은 병원 공기 자체를 무겁게 짓누르는 듯한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냈다. 민호는 뉴스에서나 보던 한울그룹의 이 회장과 그 일가가 왜 하필 지금 이곳에 나타났는지 이해할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며 쭈뼛거리고 있었는데 이 회장의 시선은 민호를 철저히 무시한 채 그 너머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서연에게로 고정되었다. 천하를 호령하던 회장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며 격한 감정으로 일렁였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막내딸의 이름을 부르며 다급히 발걸음을 옮겼다. 쓰러진 서연을 발견한 이 회장의 두 아들은 즉시 달려가 민호를 거칠게 밀쳐내버렸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서연의 상태를 살피며 의료진을 향해 당장 들 것을 가져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민호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멍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하늘그룹의 부회장인 큰아들이 서연의 손을 꼭 잡으며 늦게 와서 미안하다는 말을 건네는 것을 듣고는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민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가는 와중에 경호원들이 민호를 겹겹이 포위하며 도주로를 완전히 차단해버렸고 그제야 민호는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을 건드렸음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이 회장은 고통스러워하는 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해 지팡이를 바닥에 내리찍었고 병원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와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이 민호의 시야에 들어왔다. 서연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오빠들과 아버지를 알아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통증이 너무 심해 입술만 달싹거릴 뿐이었고 그 처참한 모습은 이 회장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기에 충분했다. 이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경호원들에게 제압당해 바들바들 떨고 있는 민호를 노려보았는데 그 눈빛은 마치 죽은 사람을 보는 듯한 서늘한 살기를 담고 있어 민호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강원복도를 가득 메운 검은 양복의 무리는 단순한 경호원들이 아니라 마치 죽음의 사자가 현신한 듯한 서늘한 기온을 내뿜고 있었기에 주변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강민호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현실적인 광경에 압도되어 입을 떡 벌린 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의 다리는 제멋대로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는 것조차 힘겨운 지경이었다. 조금 전까지 아내를 향해 고성을 지르며 기세등등했던 그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알 수 없는 거대한 공포와 불안감뿐이었다. 한울그룹의 이 회장은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러워하는 딸을 보며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그의 떨리는 손은 서연의 식은땀 흐르는 이마를 조심스럽게 닦아내고 있었다. 그는 평소 재계에서 냉철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사업가로 알려져 있었지만 막내딸 앞에서는 그저 자식의 아픔에 어쩔 줄 몰라 하는 평범한 아버지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가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볼 때마다 눈빛에서는 시퍼런 안광이 뿜어져 나왔고 그 살기는 좌중을 압도하여 의료진들조차 숨소리를 죽이며 신속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가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볼 때마다 눈빛에서는 시퍼런 안광이 뿜어져 나왔고 그 살기는 좌중을 압도하여 의료진들조차 숨소리를 죽이며 신속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병원장이 직접 이끄는 최정예 의료팀이 도착하자 이 회장의 두 아들은 서연을 이동식 침대로 옮기는 과정을 매의 눈으로 지켜보며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의료진을 거칠게 다그쳤다. 서연이 희미한 목소리로 아기를 걱정하며 울먹이자 큰오빠인 이준혁 부대장은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의료진이 다 와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부드럽게 달랬다. 그 다정한 목소리는 조금 전 민호를 밀쳐낼 때의 험악함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어서 민호는 저 남자가 정말 자신이 알던 그 뉴스 속의 냉혈한 부회장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강민호는 서연이 이동식 침대에 실려나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퍼뜩 정신을 차리고는 자신이 낭편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앞으로 나서려 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 여자는 내 아내이고 내가 보호자이니 같이 가야 한다고 외치며 경호원들의 벽을 뚫고 지나가려 시도했다. 하지만 그가 발을 떼기가 무섭게 거대한 바위 같은 경호원 2명이
그의 양팔을 쇠고랑처럼 단단히 낚아채 뒤로 꺾어버렸고 민호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려졌다. 경호팀장은 고통에 몸부림치는 민호의 머리채를 잡고 강제로 고개를 들게 하여 멀어져가는 이 회장 일가의 뒷모습을 똑똑히 보게 만들었는데 그때 민호의 귀에 믿을 수 없는 호칭이 들려왔다. 의료진과 경호원들이 서연을 향해 깍듯하게 허리를 숙이며 아가씨를 VIP 병동으로 모시겠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호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아가씨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뇌가 거부하는 듯한 극심한 인지 부조화를 겪어야 했다. 그가 알고 있던 이서연은 고아 출신의 가진 것 하나 없는 가난한 여자였으며 결혼할 때도 혼수 하나 제대로 해오지 못해 자신의 어머니에게 핀잔을 듣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인 한울그룹의 회장과 부회장이 그녀를 딸이자 동생이라 부르며 애지중지하는 이 상황은 도저히 현실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악몽과도 같았다. 민호의 머릿속에서 지난 결혼 생활 동안 자신이 서연에게 퍼부었던 모욕적인 언사들과 무시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서연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남은 것은 민호를 둘러싼 살벌한 경호원들과 그들의 뒤에서 차가운 눈으로 한울그룹의 법무팀 변호사들이었다. 민호는 팔이 꺾인 채 바닥에 얼굴을 쳐박고 있으면서도 이것은 뭔가 착오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지만 입을 여는 순간 누군가의 구두가 그의 입을 짓누르며 말을 막아버렸다. 그 구두의 주인은 조금 전까지 서연의 곁을 지키던 둘째 오빠 이준호 전무였는데 그는 아직 병실로 따라가지 않고 남아서 뒤처리를 하려던 참이었다. 이준호 전무는 바닥에 짓눌린 민호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댄 것인지 알고나 있는 것이냐고 낮지만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을조렸다. 그는 민호가 대답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곁에 서 있는 비서에게 당장 이 자의 신상을 털어 모든 것을 박살내버리라고 짧고 명료하게 지시했다. 민호는 그제야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단순히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 법과 공권력 위에 군림하는 권력의 정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며 전신을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다. 경호원들은 민호를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가축처럼 거칠게 일으켜 세워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구석진 비상계단 쪽으로 끌고 갔고 민호는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공포에 질려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병원 복도에 있던 수많은 구경꾼들은 경호원들의 통제에 따라 황급히 자리를 피하거나 휴대폰을 뺏길까 두려워 감히 촬영조차 하지 못하고 숨죽여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다. 민호는 질질 끌려가며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휴대폰을 바라보았지만 그 작은 희망조차 경호원의 발에 무참히 밟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비상계단의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밀쳐진 민호는 찢어진 옷과 헝클어진 머리로 헐떡이며 눈앞의 사내들을 향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횡설수설했다. 하지만 사내들은 아무런 대꾸도 없이 그저 묵묵히 그를 감시할 뿐이었고 그 침묵이 주는 공포는 물리적인 폭력보다 더 끔찍하게 민호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아내라고 무시했던 서연이 사실은 자신을 파멸시킬 수 있는 거대한 재앙의 열쇠를 쥐고 있었음을 깨닫고 절망적인 후회 속에 빠져들었다. 강민호가 갇혀있는 곳은 병원 내부에 위치한 VIP 전용 응접실이었으나 실상은 최고 보안 등급을 갖춘 감옥이나 다름없었고 사방이 막힌 공간에서 그를 감시하는 경호원들의 시선은 숨이 막힐 정도로 날카로웠다. 그는 불안감에 떨며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하려 했지만 이미 박살이 난 상태였기에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은 완전히 차단된 상태였고 오직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그의 심장을 옥죄어왔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가늠조차 되지 않을 무렵 육중한 문이 열리며 차가운 인상의 남성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는데 그들의 옷깃에 달린 배지는 그들이 한울그룹 법무팀 소속임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법무팀장은 민호의 맞은편 소파에 앉아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건조한 목소리로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마치 판사가 사형 선고를 내리기 위해 판결문을 정리하는 소리처럼 들려 민호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는 민호에게 인사조차 건네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이 시간부로 이서연 씨와의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며
귀책 사유가 명백히 민호에게 있으므로 위자료 및 재산 분할은 꿈도 꾸지 말라고 통보했다. 민호가 억울하다며 입을 열려고 하자 변호사는 손을 들어 제지하며 아직 놀라기는 이르다는 듯 차가운 미소를 지어보였다. 변호사는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밀어주며 민호가 현재 재직 중인 중견기업의 인사팀장과 연결된 화상 통화 화면을 보여주었는데 화면 속 인사팀장은 사색이 된 얼굴로 민호에게 해고 통지서를 낭독하고 있었다. 민호는 자신이 다니던 회사가 한울그룹과 전혀 상관없는 곳이라고 믿고 있었으나 변호사는 친절하게도 그 회사가 사실은 한울그룹의 3차 협력 업체이며 그룹 차원에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한마디면 도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설명해 주었다. 민호는 자신의 자랑이었던 직함과 사회적 지위가 한울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 앞에서는 촛불 앞의 바람처럼 하찮은 것이었음을 깨닫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들었는데 그것은 민호가 그동안 회사 법인카드를 유용하여 내연녀에게 명품 가방과 보석을 선물한 내역이 빼곡히 적힌 횡령 증거 자료들이었다. 민호는 등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는 것을 느끼며 이것은 오해라고 변명하려 했지만 변호사는 이미 내연녀가 민호의 파멸 소식을 듣고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는 사실을 넌지시 알려주어 그를 비참하게 만들었다. 민호가 믿었던 사랑조차 돈과 권력이 사라지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은 그에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마저 산산조각 내버리기에 충분했다. 모든 것을 잃게 된 민호는 극도의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상태에서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지르며 그래도 뱃속의 아이는 내 핏줄이니 내가 친권자로서 권리가 있다고 악을 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아이의 아버지라는 사실만이 유일하게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카드라고 착각하며 서른을 만나게 해달라고 떼를 썼지만 경호원들은 그를 가볍게 제압하여 소파에 다시 처박아 버렸다. 민호가 발버둥치며 난동을 피우자 응접실의 문이 다시 열리며 조금 전 응급실에서 보았던 서연의 큰오빠이자 한울그룹의 부회장인 이준혁이 서늘한 표정으로 걸어 들어왔다. 이준혁은 소파에 처박힌 채 헐떡이는 민호를 내려다보며 격렬이 가득 담긴 눈빛으로 친권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지 되물었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 만큼 위압적이었다. 그는 민호가 서연을 밀쳐 넘어뜨리는 CCTV 영상을 확보했다며 그것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라 살인 미수행위로 간주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준혁은 민호에게 앞으로 태어날 아이는 한울의 아이로 자랄 것이며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이유만으로 쓰레기 같은 인간에게 아이를 보여줄 법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음을 차갑게 선언했다. 민호는 준혁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만 달달 떨고 있었는데 준혁은 그런 민호에게 마지막 경고를 남기며 몸을 숙여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만약 언론에 이 사실을 알리거나 서연에게 접근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그때는 사회적 매장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들어주겠다는 섬뜩한 경고였다. 준혁이 말을 마치고 방을 나가자 경호원들과 변호사들도 뒤따라 나갔고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진 민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의 어리석음이 초래한 파멸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방 안에는 민호의 흐느끼는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지만 그 누구도 그에게 동정의 시선을 보내지 않았고 그는 이제 철저히 고립된 섬처럼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존재가 되었다. 그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아내를 무시하고 큰소리치던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현실은 냉혹하게 그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민호는 바닥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다가올 더 큰 처벌을 기다리며 공포에 떠는 것뿐이었다. 최고급 VIP 병실의 정막을 깨는 것은 오직 가습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세한 수증기 소리와 심박수를 알리는 의료기계의 규칙적인 비프음뿐이었는데 이서연은 무거운 눈꺼풀을 천천히 들어올리며 흐릿한 시야 속에서 익숙하고도 그리운 얼굴들을 마주했다. 침대 곁에는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인인 아버지가 돋보기를 쓴 채 낡은 의자에 불편하게 앉아 쪽잠을 자고 있었고
소파에는 오빠들이 피곤에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어 그녀의 가슴 한 구석을 찡하게 만들었다. 서연은 하복부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통증보다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걱정을 안겨주었다는 죄책감이 더 크게 밀려와 입술을 깨물며 흐르는 눈물을 참아내야만 했다. 그녀가 처음 강민호라는 남자를 선택했을 때 세상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가진 재벌가 막내딸이라는 화려한 왕관을 씌워주었지만 정작 서연 본인이 원했던 것은 배경이나 재산이 아닌 온전한 자신을 사랑해줄 평범하고 소박한 행복이었다. 그녀는 한올그룹이라는 거대한 그늘에서 벗어나 강민호라는 사람의 성실함과 따뜻함만을 믿고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결혼이라는 모험을 감행했으나 그 결과는 참담한 배신과 폭력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서연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며 자신이 꿈꾸었던 소박한 사랑이 사실은 사상누각에 불과했음을, 그리고 사람의 본성은 환경이 어려워질 때 비로소 드러난다는 뼈아픈 진리를 되새기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강민호는 결혼 초기에만 해도 세상 누구보다 다정한 남편인 척 연기했으나 시간이 지나고 생활이 익숙해지자 서연이 가져오지 못한 훈수와 처가의 가난을 핑계로 그녀를 교묘하게 가스라이팅하며 자신의 열등감을 채우려 들었다. 서연은 자신이 가진 수천억 원의 자산 중 극히 일부만 사용해도 민호가 고민하는 전세 대출금이나 승진 문제를 단숨에 해결할 수 있었지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을 망칠 것이라 믿었기에 묵묵히 견뎌왔던 것이다. 하지만 오늘 병원 로비에서 벌어진 사건은 민호가 그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존재를 지배하고 억압하며 쾌감을 느끼는 비겁한 인간이었음을 만천하에 증명한 셈이 되었다. 한편 병원 지하에 마련된 임시 보안실에 갇혀있는 강민호는 시간 감각을 상실한 채 초조함에 손톱을 물어뜯으며 좁은 방 안을 서성이고 있었는데 그의 머릿속은 온통 이 상황을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법무팀 변호사들이 제시한 증거들이 너무나 명백하여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직감했지만 아직 그에게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믿는 내연녀 최민지라는 존재가 남아있었다. 민호는 민지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으며 그녀라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신을 위로해주고 숨겨둔 비자금으로 도피를 도와줄 것이라는 어리석은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경호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민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유선전화를 발견하고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어 익숙한 번호를 눌렀는데 신호음이 울리는 그 짧은 시간이 그에게는 마치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다. 몇 번의 신호 끝에 신경질적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민호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표정으로 급하게 민지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려 했지만 수화기 너머의 반응은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최민지는 민호의 목소리를 확인하자마자 차가운 냉소를 터뜨리며 한올그룹과 척을 진 사람과 엮이고 싶지 않으니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민호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당황하며 우리가 사랑했던 사이가 아니냐고 울먹였지만 민지는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당신이 가진 돈과 직함이 좋아서 만난 것이지 쥐뿔도 없는 빈 껍데기를 누가 좋아하겠냐며 잔인한 독설을 퍼부었다. 그녀는 이미 민호가 회사에서 해고되고 전 재산이 가압류될 것이라는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으며 민호에게 뜯어낸 명품 가방들을 중고로 처분하고 해외로 뜰 준비를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전화는 매정하게 끊어졌고 뚜뚜거리는 기계음만이 멍하니 서 있는 민호의 귓가를 때리며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자존심과 사랑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허상이었는지를 일깨워 주었다. 수화기를 떨어뜨린 민호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는데 그제야 비로소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현실 감각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아내 이서연이 사실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 딸이었으며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구박했던 그녀가 사실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줄 수 있는 로또 복권이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민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성을 질렀지만 그것은 잃어버린 아내와 아이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라 놓쳐버린 엄청난 부와 권력에 대한 아쉬움과 탐욕에서 비롯된 추악한 절규일 뿐이었다.
그 시각 병실에서 깨어는 서연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큰오빠 준혁에게 물 한 잔을 부탁하며 갈라진 목소리로 이제 모든 것을 끝내야 할 때가 왔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준혁은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았으니 안정을 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만류했지만 서연은 더 이상 피하지 않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이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녀는 과거에 유약하고 순종적이었던 이서연이 아니라 한울그룹의 핏줄을 이어받은 강인한 어머니로서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냉혹한 심판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서연의 굳은 결심을 읽은 이 회장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손을 잡아주었고 비서실장에게 지시하여 강민호를 병실로 데려오도록 명령했는데 이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처형식과 다름없는 자리였다. 이 회장은 딸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민호를 찢어 죽이고 싶었지만 서연이 직접 그에게 마지막 선고를 내리고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진정한 치유라고 판단했다. 병실 안의 공기는 폭풍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았고 의료진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긴장된 표정으로 대기하며 서연의 상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리고 양쪽 겨드랑이를 경호원들에게 잡힌 채 질질 끌려오는 강민호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불과 몇 시간 전 병원 로비에서 위세를 떨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패배자의 형상만을 하고 있었다. 민호는 병실의 화려함과 침대에 누워있는 서연을 둘러싼 사람들의 위압감에 눌려 고개를 들지 못하다가 서연과 눈이 마주치자 본능적으로 살 길을 찾아야 한다는 비겁한 생존 본능이 발동했다. 그는 경호원들의 손을 뿌리치고 서연의 침대 앞으로 기어가 무릎을 꿇으며 서연아, 내가 잘못했다며 눈물 콧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지만 그 모습은 연민보다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뿐이었다. 서연은 차가운 눈으로 발치에서 울부짖는 민호를 내려다보며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는데 그 기억 속에는 행복했던 순간보다 참아야 했던 순간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녀는 민호가 흘리는 눈물이 진심 어린 반성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악어의 눈물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가슴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의 조각마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다. 서연은 떨리는 손을 들어 민호의 말을 막으며 당신이 지금 걱정하는 건 나와 아이가 아니라 당신의 망가진 인생일 뿐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민호는 서연의 정곡을 찌르는 말에 당황하여 말문이 막혔지만 곧이어 뻔뻔하게도 그래도 나는 아이 아빠이고 우리는 가족이 아니냐며 핏줄을 골모로 잡고 늘어지는 추태를 부렸다. 옆에서 지켜보던 준혁이 참지 못하고 나서려 했으나 서연은 눈짓으로 오빠를 제지하며 자신의 힘으로 이 상황을 정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녀는 침대 헤드에 몸을 기대며 민호에게 당신은 오늘 병원 로비에서 나를 밀치는 순간 이미 남편으로서도 아버지로서도 자격을 상실했다고 싸늘하게 선언했다. 서연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병실 구석구석까지 명확하게 울려 퍼졌고 그녀가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는 민호의 심정에 비수가 되었고 컸다. 그녀는 자신이 한올그룹의 딸이라는 사실을 숨긴 것은 당신을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범한 행복을 꿈꿨기 때문이었는데 당신은 그 기회를 당신의 오만과 폭력으로 스스로 걷어차버렸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민호는 서연의 눈에서 더 이상 자신이 알던 순종적인 아내의 모습을 찾을 수 없음을 깨닫고 절망감에 빠져 고개를 떨구었다. 이제 서연에게 남은 것은 법적인 절차와 깔끔한 정리뿐이었으며 그녀는 변호사를 불러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하고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할 것을 지시했다. 민호는 서연의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매달리고 싶었지만 뒤에 버티고 선 경호원들의 살기 어린 시선과 이 회장의 무거운 침묵에 짓눌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민호를 향해 당신이 내 인생에서 남긴 유일한 의미는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교훈뿐이라며 그를 병실 밖으로 끌어내라고 명령했다. 끌려나가는 민호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복도 너머로 사라지자 병실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고 서연은 긴장이 풀린 듯 깊은 숨을 내쉬며 침대에 몸을 맡겼다. 이 회장은 말없이 다가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고 오빠들은 동생의 용기 있는 결단에 존경과 안쓰러움이 섞인 눈빛을 보냈다.
서연은 이제야 비로소 길고 길었던 악몽에서 깨어나 진정한 자신의 삶을 되찾을 준비가 되었음을 느꼈고 뱃속의 아이가 힘차게 발길질을 하며 엄마의 결심을 응원해주는 듯했다. 창밖에는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고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한울그룹의 이서연으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엄마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그녀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이제 집에 가고 싶다고 작게 속삭였고 이 회장은 따뜻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이제 진짜 우리 집으로 가자고 대답해 주었다. 그것은 단순한 귀가가 아니라 잃어버렸던 자신의 왕자로 귀환하는 여왕의 첫걸음과도 같은 순간이었다. 강민호가 경호원들에게 질질 끌려나간 병원 복도는 마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처럼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으며 그것에는 차가운 공기와 함께 아직 가시지 않은 긴장감이 팽팽하게 서려 있었다. 병원 보안팀과 연락을 받고 출동한 관할 경찰서의 형사들은 한울그룹 법무팀이 건네준 두툼한 증거자료들을 훑어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혀를 내두르고 있었는데 그 눈빛에는 피해자에 대한 경멸이 가득했다. 형사들은 가정폭력 현행범이자 거액의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강민호에게 수갑을 채우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지만 민호의 귀에는 그 어떤 소리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고 오직 이 모든 상황이 악몽이기를 바라는 헛된 희망만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다. 민호는 양손에 차가운 금속 수갑이 채워지는 느낌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정신을 차렸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고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권력의 벽 앞에서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이 병원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포식자라고 착각했으나 이제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가축보다 못한 처지가 되어 지나가는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법무팀장은 형사들에게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며 압력을 가했고 형사들은 한울그룹의 위세에 눌려 식은땀을 흘리며 피의자를 서우로 연행하여 법대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거듭 약속하며 고개를 조아렸다.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리고 정적을 깨뜨리는 날카로운 여자의 고함 소리가 복도를 가득 메우기 시작했는데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강민호의 어머니 박 여사와 그의 여동생이었다. 박 여사는 평소에도 며느리인 서연을 눈엣 가시처럼 여기며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무시해왔던 인물로 아들이 병원에서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 그저 서연이 또다시 아들의 앞뒤를 막고 있다고 멋대로 단정짓고 달려온 것이었다. 그녀는 화려하지만 촌스러운 무늬의 원피스를 입고 양손에는 짝퉁 명품 가방을 든 채 병원 바닥을 쿵쿵 울리며 걸어왔고 그 뒤를 따르는 여동생 역시 껌을 씹으며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박 여사는 복도에 모여있는 경찰들과 검은 양복의 사내들을 발견하고 잠시 주춤했지만 곧이어 특유의 뻔뻔함으로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며 목청을 높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며느리가 기어이 사고를 쳐서 경찰까지 부른 것이냐며 혀를 찼고 이래서 근본 없는 집안의 여자를 들이면 안 된다고 동네방네 떠들면서 서연을 모욕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었다. 그녀의 눈에는 수갑을 차고 고개를 숙인 아들의 모습이 들어오지 않았거나 혹은 보고도 믿고 싶지 않은 현실 부정의 단계에 있는 듯했으며 오직 며느리를 쥐잡듯이 잡아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려는 생각뿐이었다. 민호는 멀리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를 느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머니의 등장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제발 어머니가 입을 다물고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박 여사는 아들을 발견하자마자 득달같이 달려들어 경찰들을 밀치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내 아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수갑을 채우냐며 경찰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며느리가 꼬리를 쳐서 아들을 홀리고 이제는 감옥까지 보내려 한다며 악에 바친 저주를 퍼부어 주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한울그룹의 경호원들은 갑작스러운 난동에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움직여 박 여사와 여동생을 강민호로부터 격리시켰는데 그들의 절도 있는 동작은 일반 용역 강태와는 차원이 다른 위압감을 주었다. 박 여사는 건장한 사내들에게 가로막히자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아이고 내 팔자야를 외치는
전형적인 진상짓을 시전했지만 사내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녀를 싸늘하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소란이 커지자 병실문이 다시 한번 열리며 이준호 전무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는 방금 전 서연과의 대화를 마치고 나오던 참이었으며 그의 얼굴에는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준호 전무는 바닥에서 난동을 부리는 박 여사를 보며 마치 오물을 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비서실장에게 저 시끄러운 여자들이 누구인지 당장 확인하라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비서실장이 귓속말로 강민호의 가족이라고 보고하자 준호의 입가에는 비릿한 조소가 스치고 지나갔으며 그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박 여사 앞으로 다가갔다. 박 여사는 눈앞에 나타난 키 크고 귀티 나는 남자의 기세에 눌려 울음소리를 멈추고 멍하니 그를 올려다보았는데 그녀의 좁은 식견으로는 이 남자가 누구인지 전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박 여사는 본능적인 거만함을 버리지 못하고 당신은 뭔데 남의 집안일에 끼어드냐고 쏘아붙이며 삿대질을 하려 했지만 준호의 뒤에 서 있던 경호원이 순식간에 그녀의 손목을 낚아채 꺾어버렸다. 고통의 비명을 지르는 박 여사를 보며 준호는 차갑게 웃으며 당신이 그동안 내 동생을 식모 부리듯 부리고 온갖 구박을 일삼았던 그 시어머니냐고 물었다. 박 여사는 동생이라는 단어에 귀를 의심하며 눈을 깜빡거렸는데 그녀가 아는 며느리 서연은 고아의 외동딸이었기에 눈앞에 남자가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어 혼란스러워했다. 그때 구석에 찌그러져 있던 강민호가 사색이 된 얼굴로 어머니에게 제발 그만하고 닥치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찢어질 듯 갈라져 있었다. 민호는 지금 어머니가 건드리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재계서열 2위의 실력자이자 서연의 친오빠라는 사실을 알리면 어머니가 기절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더 이상의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박 여사는 아들의 반응에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쭈뼛거리며 입을 다물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뒤였다. 이준호 전무는 박 여사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서연이가 한울그룹 이 회장의 막내딸이라는 사실을 밝히며 그동안 당신들이 저지른 모욕적인 언사와 행동들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한울그룹이라는 네 글자가 박 여사의 고막을 강타하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사라져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해버렸고 입은 붕어처럼 뻐끔거릴 뿐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평소 드라마에서나 보던 재벌가가 자신의 며느리 집안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에 그 충격은 뇌가 정지할 만큼 강력했다. 옆에 서 있던 민호의 여동생 역시 충격으로 들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그녀는 그동안 서연에게 명품백을 사달라고 조르고 짝퉁이라며 비웃었던 자신의 과거가 떠올라 몸서리쳤다. 그녀들은 자신들이 무시했던 며느리가 사실은 자신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거물이었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다. 준호는 공포에 질린 모녀를 향해 당신 아들은 감옥에서 평생 썩게 될 것이며 당신들 집안 역시 파산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냉혹한 저주를 퍼부었다. 법무팀 변호사들이 다가와 박 여사와 여동생에게 명예훼손 및 모욕죄 그리고 협박죄로 고소가 진행될 것임을 통보하며 소환장이 날아갈 테니 준비하고 있으라고 쌀쌀맞게 말했다. 박 여사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준호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며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지만 경호원들은 가차없이 그녀를 떼어내 병원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갔다. 복도에는 끌려가는 박 여사의 처절한 통곡 소리와 민호의 절망적인 한숨소리만이 뒤섞여 울려 퍼졌고 구경하던 사람들은 인과응보의 현장을 목격하며 통쾌함을 감추지 못했다. 민호는 경찰들에게 이끌려 병원을 나서면서 멀어져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았는데 그것이 그가 사회에서 보는 마지막 가족의 모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호송차에 태워지며 차라리 시간이 멈춰버리거나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간절히 빌었지만 차가운 철장과 수갑의 감촉은 이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잔인하게 일깨워주고 있었다. 호송차가 출발하자 병원 입구에 몰려있던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민호의 몰락을 생중계하기 시작했고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어리석음이 초래한 비참한 말로를 뼈저리게 후회했다.
한편 병실 안에서 모든 소란을 전해들은 이 회장은 씁쓸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자식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겼고, 곁에 있던 비서실장에게 이번 일과 관련된 모든 언론 보도를 통제하되 강민호 일가의 만행만은 대중에게 낱낱이 공개하여 사회석으로 매장시키라고 지시했다. 서연은 침대에 누워 희미하게 들려오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사라지자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되찾은 듯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동안의 고단함이 묻어 있었지만 동시에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한 편안함이 깃들어 있어 지켜보는 가족들의 마음을 안도하게 만들었다. 병원 로비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사람들의 입방아에는 오늘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이 오르내리며 한동안 잊히지 않을 전설 같은 이야기로 남게 될 것이 분명했다. 한올그룹의 위력은 단순히 돈과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건드린 자에 대한 철저하고도 무자비한 응징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각인시킨 하루였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이제 막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 서연과 그녀의 아이가 있었다. 서울 강남경찰서의 차가운 취조실 안은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눅눅한 절망의 냄새가 가득 차 있었고 강민호는 딱딱한 철제 의자에 앉아 수갑찬 손을 떨며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맞은편에는 한올그룹 법무팀이 제출한 산더미 같은 증거자료를 검토하던 담당 형사가 혀를 차며 고개를 가로저었는데 그 눈빛에는 범죄자를 향한 경멸을 넘어 어리석은 인간에 대한 조소가 담겨 있었다. 민호는 국선 변호인에게 구원의 눈길을 보냈지만 변호사조차 이 사건은 승산이 전혀 없으며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무조건적인 자백과 반성만이 살 길이라고 체념한 듯 조언할 뿐이었다. 민호가 저지른 가정폭력은 병원 로비의 CCTV와 수많은 목격자들의 증언으로 인해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실로 굳어졌으며 이는 단순 폭행을 넘어 임산부에 대한 살인 미수 혐의까지 검토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그가 다니던 회사에서 제기한 횡령 및 배임 혐의였는데 한올그룹의 감사팀이 개입하여 찾아낸 증거들은 너무나 정교하고 치밀하여 민호가 그동안 빼돌린 회사 돈의 사용처가 내연녀의 사치품 구매였다는 사실까지 낱낱이 밝혀내고 말았다. 민호는 자신의 인생이 마치 거대한 덤프트럭에 치인 것처럼 처참하게 으스러지는 것을 느끼며 차가운 책상에 머리를 박고 신음했다. 취조실 밖에서는 대한민국 전체가 이 사건으로 인해 들끓고 있었는데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뉴스 채널은 임신한 아내를 폭행한 파렴치한 남편의 정체가 사실은 재벌가 사위를 꿈꾸던 횡령범이었다는 자극적인 기사들로 도배되고 있었다. 네티즌들은 민호의 신상을 털어 그의 과거 행적과 학창시절 사진까지 공유하며 인민재판을 벌이고 있었고 그가 내연녀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 공개되자 분노는 극에 달해 그를 사회에서 영원히 매장해야 한다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었다. 민호는 유치장에 갇혀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자신의 얼굴이 모자이크도 없이 전국에 송출되는 것을 보며 이것이 꿈이기를 간절히 빌었지만 현실은 잔인할 만큼 선명했다. 한편 민호의 어머니 박 여사와 여동생은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날벼락 같은 상황을 맞이했는데 현관문 앞에는 빨간색 압류 딱지를 든 집행관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민호가 횡령한 금액을 변제하기 위해 회사가 그의 명의로 된 전세보증금과 가재도구의 가압류를 신청한 것이었는데 법원은 한올그룹의 영향력 아래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집행을 허가한 상태였다. 박 여사는 집행관들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울고불고 매달렸지만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집 안에 들어가 감나가는 물건들의 빨간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고 그 광경은 마치 전쟁터의 폐허처럼 처참했다. 박 여사는 텅 빈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며 아들을 원망했는데 그녀는 며느리가 재벌딸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구박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뻔뻔한 후회의 말을 내뱉었다. 옆에 있던 여동생은 오빠 때문에 자신의 인생까지 망쳤다며 어머니에게 소리려 질렀고 두 모녀는 서로를 탓하며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추태를 부려 지켜보는 이웃 주민들의 비웃음을 샀다. 한때 며느리의 가난을 비웃으며 떵떵거렸던 그들의 오만함은 이제 길거리에 나앉을 처지가 되자 비참한 비명으로 바뀌었고
그것은 인과응보라는 옛말이 틀리지 않음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교훈이 되었다. 그 시각 서울중앙병원 VIP 병동의 펜트하우스는 바깥 세상의 소란과는 완전히 단절된 채 평온하고 성스러운 기운만이 감돌고 있었으며 최고급 공기청정 시스템과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그곳은 마치 천상의 궁전과도 같았다. 이서연은 최고급 순면 시트가 깔린 침대에 누워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곁에는 산부인과 분야의 권위자인 주치의와 전담 간호사들이 24시간 대기하며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세심하게 살피고 있었다. 이 회장은 딸의 침대 곁을 지키며 손속 깎은 과일을 권했고 서연은 아버지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길에서 그동안 잊고 살았던 가족의 사랑을 다시금 느끼며 옅은 미소를 지어보았다. 이준혁 부회장과 이준호 전무는 병실 밖 응접실에서 법무팀장으로부터 강민호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은 사업 보고를 받을 때보다 훨씬 더 진지하고 냉철했다. 법무팀장은 민호가 구속 기소될 것이 확실하며 징역형은 물론이고 민사소송을 통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털어내고 빚더미에 앉게 만들 계획임을 자신있게 보고했다. 두 오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순히 법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그가 출소한 후에도 대한민국 땅 어디에서도 발붙이고 살 수 없도록 철저하게 사회적 사형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잔혹하리만큼 철저한 복수를 다짐했다. 다음 날 아침 강민호는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게 되었는데 경찰서 정문 앞에는 수백 명의 취재진과 분노한 시민들이 몰려들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민호가 포승줄에 묶인 채 형사들에게 이끌려 나오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그를 실명시킬 듯이 비쳤고 시민들은 그를 향해 계란과 오물을 던지며 욕설을 퍼부었다. 민호는 고개를 푹 숙이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려 애썼지만 날아오는 해란을 피할 수는 없었고 노란 껍질과 내용물이 그의 머리와 옷을 더럽히며 그의 몰락을 시각적으로 증명해 주었다. 그는 호송차에 오르기 직전 우연히 고개를 들어 맞은편 건물의 대형 전광판을 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는 한울그룹의 새로운 사회공헌 광고가 나오고 있었고 화면 속에는 행복하게 웃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과 함께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문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민호는 그 아이러니한 상황에 헛웃음을 흘리며 자신이 걷어차버린 것이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저 거대한 제국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기회였음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호송차의 문이 닫히고 철창 밖의 세상이 멀어지자 민호는 어두운 차 안에서 흐느끼기 시작했지만 그 눈물을 닦아줄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같은 시간 병원에서는 서연의 진통이 시작되어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최첨단 의료 장비와 인력들이 총동원되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었다. 서연은 고통 속에서도 이를 악물며 비명을 참아냈는데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약한 피해자가 아니라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강해져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출산의 고통을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분만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이 회장과 오빠들은 서연의 신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안절부절 못하며 복도를 서성거렸는데 천하를 호령하는 그들도 생명의 탄생 앞에서는 그저 걱정 많은 가족일 뿐이었다. 몇 시간의 진통 끝에 마침내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우며 새 생명의 탄생을 알렸고 그 소리는 병실 밖에서 기다리던 가족들에게 천사의 나팔 소리처럼 들려왔다. 이 회장은 눈시울을 붉히며 감격에 겨워 서로를 깨워놨고 오빠들은 주먹을 불끈 쥐며 환호성을 질렀는데 이는 한울그룹의 새로운 직계 혈통이 세상에 나오는 역사적인 순간이기도 했다. 간호사가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나오자 이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손자를 받아 안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할아버지의 미소를 지었고 그 순간 병원 복도에는 따뜻한 축복의 기운이 넘실거렸다. 서연은 땀에 젖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자신의 품에 안긴 작고 소중한 생명체를 바라보며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꼈는데 아기의 맑은 눈망울을 보는 순간 지난날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 그녀는 아기의 작은 손가락을 잡으며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누구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 거야. 라고 굳게 약속했고 그 다짐은 그녀를 더욱 강하고
위대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었다. 이제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아버지와 오빠들, 그리고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가 있기에 세상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었다. 며칠 후 서연의 병실로 한 통이 편지가 도착했는데 그것은 구치소에 수감된 강민호가 보낸 꼬깃꼬깃한 편지였다. 비서실장은 편지를 서연에게 전해주며 찢어버릴까요? 라고 물었지만 서연은 잠시 고민하다가 편지를 받아들고 봉투를 열지 않은 채 그대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미련이나 동정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기에 민호의 변명이나 호소가 담겨있을 그 편지를 읽을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쓰레기통 속에 처박힌 편지는 민호의 비참한 최후를 상징하며 서연의 인생에서 그가 완전히 삭제되었음을 의미했다. 병실 창밖으로는 맑게 갠 하늘 아래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고 서연은 아이를 안고 창가에 서서 밝게 빛나는 태안을 바라보았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더 굳건한 땅이 드러나듯 서연은 시련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홀로 서기를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미래는 한올 그룹의 상속녀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엄마로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고 이제 그녀는 그 빛을 향해 당당하게 발걸음을 내디딜 것이었다. 계절이 4번 바뀌고 다시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5월이 되자 서울의 중심가에 위치한 한올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이른 아침부터 대한민국 정재계의 거물들이 보내온 화환으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차 있었다. 오늘은 한올그룹 이 회장의 외손자이자 이서연 상무의 아들인 이우주 군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돌잔치가 열리는 날이었기에 호텔 입구는 몰려든 고급 세단들과 취재진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1년 전 병원에서의 소동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고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싱글맘으로서 당당하게 경영일선에 복귀하여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이서연이라는 이름 석자가 가진 새로운 브랜드 파워와 그녀가 보여주는 당당한 행보뿐이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 선 이서연은 우아한 파스텔톤의 한복을 입고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그늘이나 불안감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여유와 기쁨만이 흘러넘치고 있었다. 그녀는 한올재단의 이사장직을 맡아 미혼모와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사회적인 존경까지 받고 있었기에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더 이상 비운의 여주인공이 아닌 차세대 여성 리더로 칭송하고 있었다. 서연의 곁에는 언제나처럼 든든한 두 오빠가 서서 혹시 모를 불편함이 없도록 동생을 에스코트하고 있었고 이 회장 역시 손자를 품에 안고 연신 한바구음을 지으며 하객들에게 자랑하기에 바빴다. 돌잔치의 하이라이트인 돌잡이 행사가 시작되자 장내에는 기대감 섞인 정적이 감돌았고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우주가 고사리 같은 손을 뻗어 판사봉과 청진기를 제치고 마이크를 잡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웃음과 박수가 터져나왔다. 이 회장은 마이크를 잡은 손자를 보며 앞으로 그룹을 이끌어갈 웅변가가 될 것이라며 덕담을 건넸고 서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저 건강하고 바른 사람으로 자라주기만을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그 평화롭고 행복한 풍경은 1년 전 병원 복도에서 겪었던 지옥 같은 시간들과 완벽한 대조를 이루며 서연이 쟁취해낸 현재의 평화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 같은 시각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교도소의 독방 안에는 삭발을 한 채 죄수복을 입은 강민호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멍하니 쇠창살 너머로 들어오는 한 줌의 햇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는데 감옥 안에서의 생활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비참하여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다. 한때 잘나가던 대기업 과장이라고 으스대던 그는 이제 힘센 재소자들의 눈치를 보며 빨래와 청소를 도맡아 하는 최하층 계급으로 전락했고 밤마다 찾아오는 후회와 자책감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려 몰골이 말이 아니게 수척해져 있었다. 교도소 휴게실에 설치된 낡은 텔레비전에서는 한올그룹의 돌잔치 소식이 뉴스로 보도되고 있었는데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서연과 그녀의 품에 안긴 아이의 모습이 클로즈업되자 민호의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화면 속의 아이가 자신의 핏줄임을 알았지만 법적으로 친권이 완전히 박탈된 상태였기에 그 아이는 이제 완벽한 남이었고
자신은 그저 범죄자 기록이 남은 생물학적 부친일 뿐이라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다. 주변의 재수자들은 텔레비전을 보며 저 여자가 그 유명한 한올그룹 딸이라며 혀를 내둘렀고 어떤 멍청한 놈이 복을 제 발로 찾자는 소문을 이야기하며 낄낄거렸는데 그 멍청한 놈이 바로 옆에 앉아있는 민호라는 사실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민호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지만 흐르는 눈물은 멈추지 않았는데 그것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보다는 자신이 누릴 수도 있었던 저 화려한 삶을 영원히 놓쳐버렸다는 탐욕스러운 아쉬움이 더 컸다. 그는 1년 전 자신이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아니 서연의 정체를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지금쯤 저 호텔 연회장의 주인공이 되어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고 있었을 것이라는 부질없는 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여 그는 좁은 감옥 안에서 쉰내나는 밥을 먹어야 했고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빚더미에 앉아 달동네 단칸방을 전전하며 서로를 원망하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만이 면회온 변호사를 통해 전해질 뿐이었다. 다시 호텔 연회장으로 돌아와 행사가 모두 끝나갈 무렵 서연은 잠시 소란스러운 홀을 빠져나와 테라스로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시원한 밤 공기가 그녀의 뜨거워진 볼을 식혀주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도심의 소음과 파티장의 음악 소리가 섞여 묘한 화음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그녀는 난간에 기대어 지난 1년 동안 자신이 걸어온 길을 천천히 되짚어 보았다. 두려움에 떨며 병원 바닥에 쓰러져 있던 임산부는 이제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린 경영자가 되었고 폭력적인 남편의 그늘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아이와 자신을 지켜내는 강한 어머니로 다시 태어난 것이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고개를 돌리자 큰오빠 준혁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서연의 어깨에 재킷을 덮어주었는데 그는 말없이 동생의 옆에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았다. 준혁은 서연에게 오늘 정말 아름답고 멋지다며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모를 것이라고 격려의 말을 건넸고 서연은 오빠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며 가족이 없었다면 버티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심을 전했다. 두 남매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으며 그 단단한 유대감은 그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서연은 다시 연회장으로 들어가기 전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을 스쳐 지나간 악연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고했는데 그것은 용서가 아닌 영원한 망각을 위한 의식이었다. 그녀는 강민호라는 이름과 그와 함께했던 끔찍한 기억들을 기억의 저편으로 영원히 묻어버리기로 결심했고 이제 그녀의 인생에는 오직 사랑하는 아들 우주와 가족 그리고 자신의 꿈만이 존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눈앞에는 화려한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그것은 마치 그녀의 앞날을 축복하는 희망의 신호등처럼 보였다. 서연이 테라스 문을 열고 다시 홀 안으로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고 그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지으며 걸어갔다. 아들 우주가 엄마를 발견하고 방긋 웃으며 팔을 벌리자 서연은 아이를 번쩍 안아들고 환한 웃음으로 화답했는데 그 모습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도 아름답고 빛나는 장면이었다. 폭풍우가 휩쓸고 간 자리에 피어난 꽃은 더욱 강인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증명하듯 이 서연의 인생 제2막은 이제 막 찬란하게 시작되고 있었다.